십삼화 줄거리. 송강과 양산박 두령들은 황문병 일가를 도륙하여 원수를 갚고 양산박으로 향하던 중 황문산에서 구붕, 장경, 마린, 도조왕 무리들과 합세한다. 양산박에서는 신구 두령들이 모여 연일 연석이 베풀어지는데 송강은 고향에 갇힌 생각이 간절하여 양산박으로 모시러 가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고향집은 강군들에게 포위되어 있고 송강은 환도천에 갇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구천현녀의 도움으로 천서 3권을 얻고 위기를 벗어나 아버님과 아우 송천과 함께 양산박으로 무사 귀환한다. (16) 흑선풍 이규. 송강 부자 형제의 입단을 할애하여 연사흘 산채 안에서 연회가 벌어짐에 대소두령들이 연일치하고 배불리 모두 즐기기를 맞이 않는 중에 홀로 도인 공손승은 남달리 마음에 감동한 바가 있으니 그것은 곧 고향 계주에 홀로 남아있는 어머님 생각이다. 연석에서 그는 몸을 일으켜 뭇 두령들을 보고 말한다. 빈도가 여러 호골을 모시고 지내온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호골이 빈도에게 베푸신 은이야말로 어찌 한 말씀으로 아릴 수 있으리이까. 그러나 다만 집을 떠난 지 여러 해에 고향에 계신 노모의 안부를 듣자없지 못하였고 또 스승 진인 본사께서 빈도를 기다리고 계실 일이 마음에 불안하외다. 부디 빈도에게 3-4개월 말미를 주신다면 잠깐 돌아가서 노모와 스승을 배웠고 다시 돌아오겠소이다. 조계가 말한다. 자당께서 북방에 홀로 계신 터에 아무도 시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은 선생께 들어서 잘 아는 터이요. 지금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소. 그러나 떠나시더라도 오늘은 이미 늦었고 내일 떠나시도록 하오. 공손승은 그에게 깊이 살해하였다. 그날은 종일토록 취하고 마셔서 즐기고 이튿날 공손승이 길을 떠나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 떠도는 도사의 행색을 차렸다. 도포에 자옹보검을 등에 지고 어깨 위에는 종립을 걸고 손에는 별각선을 쥐고 그는 산을 내려갔다. 조계 이하 뭇두령이 관 아래 연석을 배설하여 놓고 기다리다가 그를 맞아 각기 잔을 들어 전행한다. 조계가 말하였다. 홀로 계신 자당을 뵈러 가신다기에 우리가 감히 막지 못하고 선생을 떠나보낸 것이니 부디 100일 기한으로 언약한 날짜에는 꼭 돌아오시오. 공손승이 대답한다. 빈도가 어찌 감히 날짜를 어기오리까. 집에 돌아가서 노모를 안심시켜드리고 진인 본사를 배우기만 하면 그 길로 곧 되돌아오겠소이다. 송강이 곁에 있다가 한마디 하였다. 그러실 것이 아니라 이번 길에 아주 사람을 몇 데리고 가셔서 자당을 산채로 모셔오면 좋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공손승은 말한다. 노모께서는 평소에 오직 맑고 그윽한 것을 좋아하시는 까닭에 모셔올 수가 없소이다. 집안에 약간의 밭과 산장이 있고 또 조석은 노모께서 손수하여 잡수시는 터라 이번에 잠깐 가서 배웠고만 올 생각이외다. 조계가 백은을 내어주니 공손승은 사양하여 이렇게 많이는 소용이 안 됩니다. 그저 노자만 있으면 조카오이다. 하고 그 중에서 약간만 거두어 곧 여러 두령과 작별하고 금사탄을 건너 계주를 향해 떠났다. 그가 떠난 뒤 뭇 두령이 연석을 파하고 바야흐로 산에 오르려 할 때 호련 흑송풍 이규가 땅에 주저앉아서 목을 놓아 통곡한다. 이를 보고 송강은 황망히 물었다. 자네 대체 왜 이러나? 이규가 울며 대답한다. 그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소. 이 사람은 아버지를 가서 데려오고 저 사람은 어머니를 보러 가는데 나만 이게 뭐요? 나도 땅에서 제풀에 솟아나온 놈은 아니라오. 조계가 물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는 말이오? 이규는 설파하였다. 나도 집에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다오. 우리 형님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남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어머니 복량을 변변히 하겠소. 나도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좋은 옷 좋은 음식에 어머니 호강 좀 시켜보겠소. 그 말을 듣자 조계는 곧 좋은 말씀이요. 그럼 내 분별해 줄 터이니 사람을 몇 데리고 가서 곧 자당을 산채로 모셔오도록 하구려.
쾌히 응낙하는데 송강이 고개를 내젓는다. 자네가 워낙 성벽이 있어나서 고향에 돌아갔다가는 필시 또 일을 저지르고 말 걸세.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딸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 원체 자네 성미가 급해나서 밤낮 싸움이나 하고 뜻이 안 맞을 게라. 또 그뿐인가 자네가 강주에서 사람을 수없이 죽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 고향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단번에 붙잡히고 말지. 그러니 아직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좀 잔 뒤에 가도록 하게. 이규는 그 말에 성을 벌컥 내고 외쳤다. 형님은 경우도 없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는 산채로 데려다가 몸 편히 지내게 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 총구석에 틀어박혀 고생만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단 말이요. 이거 참 부하가 터질 노릇이지. 그러자 송강이 말한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그럼 보내주기는 하겠네만 다만 나하고 3가지 약조를 꼭 해야만 하느니. 이규는 물었다. 대체 3가지 약조란 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이번 길에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말 것. 둘째는 자네 성미가 원체 급하니까 같이 동행하러 들 사람도 없을 게라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다녀올 것. 셋째는 자네가 쓰는 쌍도끼를 내게 맡기고 빈손으로 갈 것. 이렇게 3가지일세. 듣고 나자 이규는 껄껄 웃고 그까짓 거야 무에 어렵겠소. 내 형님 하라는 대로 꼭 시행을 할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계시오. 그럼 나 지금 떠나겠소. 그는 아주 가뜩하게 차리고서 요도 한 자루 허리에 차고 박도 한 자루 손에다 쥐고 은자를 품에 지니고 술 몇 잔을 마신 다음에 여러 두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즉시 산을 내려와서 금사탄을 건넜다. 조개와 송강은 뭇두령과 더불어 그를 떠나보내고 대체한 취의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송강은 종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는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이규가 그래도 그의 일을 저지르고야 말지. 누구를 좀 슬쩍 뒤쫓아 보내봤으면 좋겠는데 두령 가운데 혹시 이규하고 동양되시는 분 안 계시오? 두천이 말한다. 주기가 바로 같은 기주 기수연 사람이지요. 송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전일에 백룡묘에서 2 사람이 서로 인사하고 동양 친구라 반겨하던 것을 보고도 내 참 깜빡 잊었군. 하고 즉시 졸개를 보내서 주기를 청하여 오게 하였다. 주기는 곧 산채로 올라왔다. 그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송강이 말한다. 이규가 어머니를 모셔온다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원체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 혹시 노상에서 무슨 실수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 주두령이 좀 뒤를 쫓아가서 동정을 살펴주지 못하겠소. 듣고 나자 주기가 말한다. 그렇잖아도 저도 아우를 한번 가보고 싶던 차에 잘 되었습니다. 제 아우는 주부라고 지금 기수연 서문 밖에서 술집을 내고 있습니다. 이규 집은 본현 백장촌 동점에 있고요. 이규의 형은 이달이라고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제가 가서 이규의 소식도 알아보고 겸하여 제 아우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술집에 주관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송강이 말한다. 그건 후건 석용 2 두령이 대신 도와줄 것이니 염려 말고 빨리 다녀오시오. 주기는 여러 두령에게 작별하고 가게로 돌아오자 보따리를 하나 꾸려 어깨에 메고 곧 길을 떠나 기주로 향하였다. 뒤에 남은 두령들은 연일 술 마시며 즐기고 송강은 또 때때로 오악고와 천서를 본다. 이규는 양산박을 떠난 뒤로 송강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길에서 일체 술을 먹지 않고 무사히 기수연 경계에 이르렀다. 서문 밖에 당도하니 사람이 한때 모여서서 거리에 붙인 방문을 보고 있다. 이규가 사람 틈에 끼어서 남이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들어보니 도적은 송강이니 운성현 사람이요. 다른 적은 대종이니 강주 양원아복이요. 또 다른 적은 이균이 곧 기주 기수연 사람이라. 이규가 남들 등 뒤에서 이 말을 듣고 나자 무심결에 바른 팔소매를 걷어 올렸으나 어찌하여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앞으로 썩 나서더니 이규의 허리를 껴안으며 장대가 여기는 못하러 오셨수 한다. 이규가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한지홀렬 주기다. 아니 자네야말로 어떻게 여기를 왔나. 주기는 말한다. 우리 저기가 얘기하세.
그를 이끌어서 문 밖 어떤 술집을 찾아갔다. 뒷채에 있는 조용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각기 자리를 잡고 앉자 주기는 곧 이규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내 참 어이가 없군. 방문에 뚜렷이 쓰기를 송강을 잡으면 상금이 1만관이요. 대종을 잡으면 5천전이요. 이규를 잡으면 3천전이라 하였는데 그래 사람이 아무리 대담하기로 분수가 있지. 그 앞에가 태평이 서서 방을 보고 있단 말인가. 마냥 눈치나 빠른 군간놈에게 잡히거나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렇잖아도 송강 형님이 자네가 또 무슨 일이나 저지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나더러 쫓아가 보라고 그러셨다네. 쫓아와 보나 마나지. 형님 분부대로 나는 여태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남하고 말다툼 한 번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술집은 자네가 언제 알았나. 여긴 바로 내 아우의 집일세. 참, 걔 좀 나오래야겠군. 곧 자기 아우 주부를 청하여 이규와 서로 보게 하니 주부는 술상을 차려서 그를 관대한다. 술을 보자 이규가 말한다. 송강 형님이 날더러 술을 먹지 말래서 오늘까지 안 먹었지만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으니 술 몇 잔 먹기로 제기랄 무슨 상관 있어. 잔을 들어 연해 마시는 것을 주기는 구태여 말리지 않았다. 날이 저문 뒤에도 그대로 눌러 앉아서 술들을 마시다가 사경이나 되었어야 비로소 밥 한 술을 떠먹고 오경의 이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여 산길로 가지 말게. 좀 돌더라도 동대로로 나가서 곧장 백장촌을 향해 가면 곧 동점이 아닌가. 집에 들어가는 길로 모친을 모시고 이리 오게. 그래 함께 산채로 올라가도록 하세. 일건 주기가 일러주었으나 아니야. 난 산길로 질러가겠네. 누가 성가시게 큰 길로 돌아가고 있단 말인가 하고 이규는 듣지 않는다. 이 사람아, 그 산에 호랑이가 나온다네. 또 행인 보따리를 터는 도둑놈도 있다는데. 주기는 다시 일러주었으나 도둑이고 호랑이고 나오고 싶거든 나오라지. 누가 겁내나 하고 이규는 머리에 전립 쓰고 허리에 요도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든 다음에 주기 주부와 작별하고서 문을 나와 백장촌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산길을 가기 수십리. 먼동이 토올 무렵에 길가 풀숲에 흰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앞길로 뛰어간다. 이규가 장난삼아 한동안 쫓아가려니까 아름드리 큰 나무가 신 너머나 빽빽하게 늘어선 큰 수풀이 나선다. 때는 마침 가을이라 잎새들이 모두 벌겋게 물들었다. 이규가 부지런히 걸음을 떼어 놓아 그 앞에 이르자 문득 그 안으로부터 허우대 큰 놈 하나가 뛰어나오며 이놈 길값 내놓고 가거라. 그럼 보따리는 안 뺐을 테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이규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는 도끼 두 자루를 들었는데 얼굴에는 웬일인지 수컴댕이를 시커멓게 칠하였다. 이규는 꾸짖었다. 어떤 미친놈이 뭘 내놓으라느냐. 그놈이 바로 한마디 한다. 어른 함자를 내가 듣고 보면 아마 놀라서 나가 자빠질라. 나는 흑선풍이란 어른이시다. 어서 길값하고 보따리를 내어놓아라. 그럼 목숨만은 특별히 용서하여 줄 것이니. 듣고 나자 이규는 껄껄 웃고 별 실업의 아들놈 다 보겠다. 내가 이놈 대체 어디서 온 놈이기에 어른 함자를 함부로 내세우고 요따위 좀스런 짓을 하는 게냐. 곧 박도를 꼬나잡고 내다르니 가짜 흑성풍이 진짜 흑성풍을 당해낼 도리가 있을 턱이 없다. 몸을 빼쳐 달아나려다가 넓적다리에 칼을 한 번 맞고 그대로 땅바닥에가 나자빠지니 이규는 곧 한 발로 그놈의 가슴을 밟고 서서 내 이놈, 날 누군지 알겠느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그놈이 땅바닥에가 자빠져서 멍하니 이규를 쳐다보며 죽을 때라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줍시오 하고 빈다. 이규는 점잖게 꾸짖었다. 내 이놈 잘 듣거라. 내가 정말 천하호골 흑선풍 이규시다. 내가 이놈 좀도둑질하는 놈이 어른 함자를 더럽혀 놓았으니 너 같은 놈은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놈이 황급하여 그저 용서해 줍시오. 호골께서 원체 유명하시어 제가 그저 흑선풍 석자만 내세우면 어떤 놈이든 보따리를 내던지고 도망하는 까닭에 그만 맛을 들여 내처 함자를 빌려온 것이 없지. 사람은 여태 단 한 명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라 하옵고 살기는 요한 마을에 삽니다.
이규는 화를 벌컥 내며 그놈 참 괘씸한 놈이로구나. 행인들 보따리나 뺏으며 내 이름을 더럽히다니. 아무래도 살려둘 수가 없다. 곧 그놈의 손에서 도끼 한 자루를 빼서 그대로 내리 찍으려 하니 이기란 놈은 황망히 손을 내저으며 저 하나 죽이시면 사람 하나가 또 죽습니다. 이규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며 이놈아 어째서 너 하나 죽이면 사람이 또 하나 죽는단 말이냐. 한마디 물으니 이기는 대답한다. 제가 본래는 이런 짓을 안 하고 지냈는데 집에 90노모가 계신 까닭에 노인 한 분 굶기지 않으려고 이 길로 나선 geb니다. 그러니 만약에 호골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제 90노모도 속절없이 굶어 죽고 맙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규로서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가 남의 어머니의 외아들을 죽인다면 하느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내 목숨을 살려주마. 마침내 용서를 하니 이기란 자는 넙죽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한다. 이규는 점잖게 타일렀다. 이놈아 앞으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제가 죽을 목숨이 다시 산 이상에는 맹세코 집에 돌아가서 정당한 생업을 잡도록 하지 다시는 호골 함자를 빌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자가 진정으로 회심한 듯 싶은 눈치에 제발 그래라. 내 이제 열량은자를 너에게 줄 테니 그걸 미천 삼아 장사라도 시작을 해라. 하고 은자를 내어주니 그자는 살해하기를 맞이 않으며 저 갈대로 가버린다. 이규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번 껄껄 웃고 한 걸음 한 걸음 산벽 좁은 길을 더듬어 나갔다. 그대로 길을 걸어 사시에 이르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그러나 사면을 둘러보아야 상가수뿐이요 단 하나의 술집 밥집을 구경 못하겠다. 하는 수 없이 길을 더듬어 앞으로만 나가는 중에 저편으로 멀리 골짜기 안에 초옥이 눈에 띈다. 이규는 곧 그 집을 찾아갔다. 이르러 보니 안으로부터 한 아낙네가 나오는데 머리에는 한떨기 들꽃을 꽂았고 얼굴에는 연지와 연분을 발랐다. 이규는 박도를 내려놓고 말하였다. 아주머니,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지금 시장에 견딜 수가 없으니 댁에 혹시 술하고 밥이 있거든 나를 못 주시겠소. 내 돈은 후하게 쳐서 드리지요. 아낙네가 이규의 행색을 잠깐 훑어보더니 술은 사올 데가 없는데요. 밥은 해드리죠. 이규는 말하였다. 없는 거야 할 수 없으니 그럼 밥이나 많이 해주시오. 시장에 못 견디겠소. 한 대면 적으실까요? 석 대만 해주시오. 아낙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을 피우더니 다시 시냇가로 내려가서 쌀을 씻어가지고 돌아와 밥을 짓는다. 이규가 잠깐 그곳에 가 서성거리고 있다가 소피를 보러 집 뒤 산 밑으로 가려니까 문득 한 사나이가 저편에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을 향해 내려온다. 이규는 얼른 한편에 가 숨어섰다. 이때 아낙네가 산으로 가서 나무를 뜯으려고 뒷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나이를 보자 묻는다. 여보, 어디서 다리를 다쳤수? 말도 마라. 까딱했더면 임자하고 다시 보지도 못할 뻔했네. 아니 왜? 그 사나이는 계집 옆으로 와서 서며 오늘도 길에 나가서 목을 지키려니까 웬 놈이 단지 혼자서 터벅거리며 오는구먼. 그래 옳다 됐다 하고 내닫지 않았겠어. 그랬더라니 원 제기랄 하필 그놈이 진짜 흑성풍이구먼. 내가 무슨 수로 그놈을 당해내겠나. 그만 넓적다리에 칼을 맞고 나가 자빠졌지. 그놈이 달려들어 내 손에서 도끼를 빼서 들더니 그대로 내리 찌그러 드는구먼. 그래 내가 얼떨결에 저 하나 죽이시면 사람 하나가 또 죽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나. 그랬더니 이놈이 까닭을 묻는군. 그래 내가 슬쩍 집에 90노모가 계신데 나를 죽이고 보면 늙은 어머니도 그만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 굶어 죽고 말 게 아니겠소 하였지. 그놈이 이 말을 고지 듣고 그럼 살려주마 하더니 아주 돈까지 내주면서 그걸 미천 삼아 장사라도 시작하라는구먼. 내가 바로 집으로 올 것이지만 혹시 또 그놈이 뒤를 쫓아와 볼까 봐서 일부러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잠 한숨 자고 이제야 내려오는 길이라네. 듣고 나자 계집은 손을 내저으며 큰소리 내지 마오. 바로 조금 전에 웬 시꺼먼 사내 하나가 집에 와서 밥을 해달라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그게 그 녀석이 아닌지 모르지.
지금 밖에가 앉아 있으니 숨어서 그 녀석인가 자세히 좀 보우. 그래 정말 그 녀석이면 임자가 얼른 가서 약을 얻어오. 그래 나물에 섞어서 먹이고 그 녀석이 정신 잃고 쓰러지걸랑 아주 요절을 내버린 다음에 돈을 뺏어가지고 읍내로 들어가서 무슨 장사고 시작합시다 그려. 아무렇기로 예서 도둑질하고 지내는 것보담이야 날 게 아니오. 연놈이 주고받는 수작을 숨어서 엿듣고 보니 어이없고 괘씸하기가 참말 짝이 없다. 원 이런 연놈도 세상에 또 있을까? 죽여 싼 놈을 살려주고 돈까지 내어주었는데 제가 도리어 나를 죽이려 들다니 이거야 용서할 도리가 있나. 곧 내달아서 그놈의 머리를 움켜쥐니 이것을 보자 계집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앞쪽 문으로 뛰어나간다. 이규는 이귀를 땅에다 매다 꽂고 허리에서 요도를 빼어 목을 한 칼에 자른 다음에 다시 앞들로 뛰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계집에 간 곳을 모르겠다. 한동안 둘러보다가 이규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세간이라곤 조그만 농이 2개 있을 뿐인데 그 속을 뒤져보니 헌 옷가지와 새은 약간의 차완 몇 개가 들어있다. 이규는 돈과 폐물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와 다시 송장 옆으로 갔다. 죽은 놈의 몸을 뒤져 아까 자기가 준 10냥 은자를 찾아내서 모두 보따리 속에 집어넣고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석대 쌀밥이 다 되어 구수한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다만 해먹을 반찬이 없다. 냄비에다 밥을 퍼가지고 두옷을 떠먹다가 이규는 원 이런 천치가 있나. 눈앞에다 고기 반찬을 두어두고 맨밥을 먹다니. 혼자 픽 웃으며 요도를 빼서 손에 들고 송장 옆으로 가서 넓적다리살을 2덩이 베어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아궁이 속에 남아있는 불을 앞으로 긁어 그 위에다 굽는다. 한편으로 굽고 한편으로 먹어 어언간 배가 부르다. 이귀는 이귀의 시체를 부엌 속으로 끌어들인 다음 집에다는 불을 질러버리고 또 혼자서 산길을 걸어 나갔다. 이규가 동점에 이르렀을 때 날은 이미 저물어 황혼역이다. 걸음을 재촉하여 자기 집 문전에 이르러 문을 획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니 평상 위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묻는다. 이규가 앞으로 나가서 보니 그 사이 어머니는 2 눈이 멀었다. 지금 그는 평상 위에 앉아서 연부를 하고 있던 중이다. 이규는 눈물이 핑 돌며 어머니 초루가 왔소 하고 불렀다. 어머니가 말한다. 얘야, 너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더냐? 형은 밤낮 남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 하느라고 집에는 붙어 있지 않고 자나깨나 생각하느니 오직 너 하나뿐이라 날마다 눈물로 나를 보내. 그만 어미는 이렇게 2 눈이 멀고 말았단다. 그래,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규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만약 양산박에서 두령 노릇하고 지낸다 말하면 어머니는 필시 따라 나서려 안 할 것이니 아무래도 거짓말을 좀 해야겠다. 그래 그는 대답하였다. 초루가 지금 간혼이 되어서 먼 고을로 벼슬 살러 가는 길이요. 그래 어머니하고 같이 가려고 들렀어. 그렇다면 작히 좋으랴. 하지만 내가 이처럼 늙고 또 눈까지 멀었으니 어떻게 따라가야 좋담. 어머니가 걱정을 하니 이규가 다시 말한다. 그야 무에 어렵소. 초루가 어머니 업고 가다가 길에서 술에 한 채 얻어서 가면 되지 않소. 그럼 내 형이 오거든 의논해서 하자. 형은 기다려 뭘 하오. 어머니만 나하고 가면 그만이지. 이규가 형이 들어오기 전에 집을 떠나려 서두는데 때마침 공교롭게 형 이다리가 밥 한 사발을 들고 문을 들어선다. 이규는 형을 보자 형님 여러 해 못 배웠소 하고 넙죽 절을 하였다. 그러나 형은 이규를 보자 대바람에 욕이다. 이놈아, 너 집에는 못하러 또 왔니? 남까지 곱게 살지 못하라고. 이규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어머니가 대신 한마디 한다. 초루가 이번에 간혼이 되어 먼 고을로 벼슬을 살러 가는 길에 어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데리러 왔다는구나. 그 말을 듣자 이달은 펄펄 뛴다. 어머니는 그래 그 말을 굳이 듣소. 처음에 이놈이 집을 나갈 때도 남하고 시비 끝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을 쳐서 애매한 남한 관가에 잡혀 들어가 무진 곤욕을 다 겪지 않았소. 그런데 근래 또 들으니까 이놈이 양산박 도둑놈하고 함께 부동이 되어 강주서 사람을 무척 죽이고 지금은 아주 양산박으로 들어가 도둑 개수가 되었답디다.
바로 일전에 강주서 공문이 왔다고 이놈을 잡아 바치라는데 이놈이 없으니까 대신 또 나를 잡아들여가려고 하는 걸 내가 가서 일해드리는 댁 주인 양반이 나서서 이 사람 아우는 집을 나간 지 벌써 10년이 넘어 이제는 생사도 모르는 터라 혹 동성동명인 자가 제 관양을 꾸며댄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렇듯이 감싸주고 또 돈도 많이 써주어서 그래 간신히 모면을 하지 않았겠소. 지금 관가에서 각처에다 방을 내어 붙이고 3,000전 상금까지 걸고서 이놈을 잡으려는 판이요. 내 이놈 어디 가서 죽으면 혼자나 죽을 게지 왜 집엔 또 들어와서 남까지 못 살게 이러느냐. 이규는 도리어 음성을 낮추고 한마디 하였다. 형님 그렇게 화를 낼 게 뭐 있소. 아주 형님도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편히 좀 지내봅시다 그려. 예서 이러고 지내는 것보담야 낫지 않겠소. 그러나 이달은 더욱 성이 나서 곧 이규에게로 달려들려고 하다가 홀연 손에 들고 있던 밥사발을 땅에 내려놓더니 몸을 돌이켜 밖으로 뛰어나간다. 이규는 우리 형님이 아마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려는 게지. 형님이 돌아오기 전에 얼른 어머니 모시고 도망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형님이 이때까지 큰 돈을 구경 못한 사람이니 내가 은자를 예다 놔두고 가면 돌아와 보고 설마 내 뒤를 쫓지는 않을 테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즉시 보따리를 끌러서 은자를 꺼내 평상 위에다 놓고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다. 어머니 어서 내게 업히우. 얼른 갑시다. 내가 날 업고 어딜 갈 작정이냐. 어머니 그런 건 애써 물어볼 것 없고 그저 나만 따라갑시다. 내 어머니 편히 지내게 해드릴게. 말을 마치자 곧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는 박도를 손에 들고 문을 나서 지름길로 달아났다. 한편 이달은 집을 나서자 곧 자기 주인 집으로 달려갔다. 주인에게 대강 사정을 이야기하고서 10여 명 장객을 데리고 한달음에 돌아와 보니 이규는 물론이요 어머니도 집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평상 위에 놓여있는 은자가 눈에 띄었다. 이달은 돈을 보자 속으로 생각한다. 철우 이 녀석이 돈을 예다 놔두고 대체 어머니 모시고 어딜 갔누? 필연 양산박에서 같이 온 사람이 있는 게다. 내가 섣불리 뒤를 쫓다간 도리어 큰 코 다치기 쉽지. 어머니도 그놈 따라가는 게 의식 걱정 않고 되려 좋을지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듯 작정하자 그는 데리고 온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그새 이놈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어디로 도망을 했구먼. 길이 원래 여러 갈래라 어디로 간 줄을 알아야 쫓아가지. 이거 일이 우습게 되었네. 따라온 사람들도 이규가 저희와 온수 지은 일이 없는 터에 구태여 그래도 쫓아가 보자고 고집할 리 없다. 그들은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 이규는 형이 사람을 데리고 뒤를 쫓을까 두려워 어머니를 업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도 아주 호젓한 길만 골라서 달렸다. 어느덧 날이 저문다. 걸음을 재촉하여 자꾸 앞으로 나가니 고개가 하나 나선다. 옳지, 이게 기령이로구나. 고개를 넘어서면 인가가 있는 것을 안다.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편히 쉬시게 해드리리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두 눈이 멀어서 날이 이미 저문 줄도 모르고 그곳이 깊은 산속인 줄도 모른다. 이규가 어머니를 업고 달빛을 쫓아 한창 고개를 올라가는 중에 어머니가 등에서 부른다. 철우야. 어머니, 왜 그러오? 이규가 걸음을 멈추고 물으니 너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얻어주겠니?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구나. 어머니는 말을 하고 마른 침을 삼킨다. 이규는 말하였다. 어머니, 이제 이 고개 하나만 훌떡 넘어서고 보면 인가가 있소. 개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합시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동안을 못 기다린다. 내가 낮에 마른 밥을 먹었더니 아주 조갈이 나서 못 살겠구나. 어머니, 나도 정말은 지금 목구녕에서 불이 날 지경이요. 우리 요 마루터기까지만 올라갑시다. 그럼 내 곧 물을 구해다 어머니께 드릴게. 한 걸음 한 걸음 고개를 올라 이규는 마침내 마루터기에 올랐다. 소나무 아래 큰 돌이 하나 누워있다. 그는 어머니를 그 돌 위에 내려놓은 다음에 박돌을 그 위에 놓고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 가서 물을 구해다 잡숫게 할게. 말을 마치자 그는 곧 물소리를 따라 저편 골짜기로 더듬어 내려갔다. 이르러 보니 옷같이 맑은 물이 바위 틈으로 흘러내린다.
그는 급한 마음에 곧 뛰어들어 손으로 떠서 몇 모금 입을 죽였다. 그러나 물을 떠가지고 고개 위까지 올라가야 할 일을 생각하니 일이 심히 난처하다. 이런 제기랄, 그릇이 어디 있어야 떠가지고 가지. 이규가 한탄을 하며 고개를 들어 동편을 보고 서편을 바라보니 멀리 저편 산봉우리 위에 암자 같은 것이 보인다. 옳지, 저길 가보자. 이규는 깎아세운 듯한 길을 등동굴에 매달리고 칡동굴을 붙잡아 간신히 위까지 기어 올라갔다. 과연 그곳에 암자가 있다. 문을 밀치고 들여다보니 곧 사주대성 사당이라 석향로가 눈에 띈다. 이규는 곧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려 하였다. 그러나 한 돌을 가지고 대자와 얼러서 붙박이로 만든 향로가 떨어질 리가 만무하다. 이규는 활을 벌컥 내어 대자째 번쩍 들어서 앞 돌층계 위에다 탁 내리쳤다. 대자가 깨어져 떨어지며 향로만 손에 남는다. 이규는 허둥지둥 향로를 들고 냇가로 다시 내려가서 물에 잠깐 잠갔다가 꺼내서 풀을 뜯어 안팎을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 물을 하나 가득 떠서 손으로 받쳐들고 고개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저 있던 자리에 없었다. 소나무 아래 큰 돌 위에는 단지 박두 한 자루만 그대로 놓여 있을 뿐이다. 어머니, 물 떠왔으니 어서 잡수시오. 이규는 소리쳐 불러보았으나 아무 데서도 어머니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시 서너 차례나 불러보았다. 그러나 대답이 없기는 먼저나 마찬가지다. 이규가 마음에 심히 당황하여 향로를 돌 위에 내려놓은 다음 눈을 크게 뜨고 사면을 둘러보나 도무지 어머니의 종족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러자 바위에서 30여 보 떨어진 풀밭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 역력히 피 흔적이 남아있다. 이것을 보고 이규가 한편으로 놀랐고 한편으로 의심하여 한 걸음 두 걸음 피 떨어진 자국을 밟아 찾아보니 마침내 다다른 곳은 커다란 굴 앞인데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사람의 넓적다리 하나를 가운데 놓고 연애 핥는 중이다. 이규는 기가 탁 막혔다. 내가 일부러 양산박에서 내려오기는 오직 어머니 한 분 모시고 갈 욕심 때문인데 그래 그 고생을 해가며 어머니를 업고 얘까지 와서 이놈의 호랑이 좋은 일만 했단 말인가. 이게 우리 어머니 다리가 아니면 또 누구 다리겠나. 마음에 열화가 일자 머리털럭이 모조리 하늘을 가리킨다. 이놈의 호랑이 새끼들 어디 좀 견뎌보아라. 이규가 박두를 꼬나잡고 달려들어 한 마리를 콱 찔러 죽이자 나머지 한 마리는 감히 대어들지 못하고 굴 속으로 피해 들어간다. 이규는 그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놈마저 한 칼에 찔러 죽였다. 곧 밖으로 나올까 하다가 그대로 아내가 넙죽 엎드려 눈을 등잔만하게 뜨고서 바깥을 지켜본다. 오래 기다릴 것도 없었다. 마침내 어미 호랑이가 굴을 향해 다가온다. 저놈의 짐승이 우리 어머니를 잡아먹었다. 이규는 입속으로 외치며 박도를 땅에 놓고 요도를 빼서 손에 들었다. 호랑이가 연신 흥흥거리며 굴 앞을 한동안 헤매 돌더니 마침내 굴 속에다 꼬리부터 들이밀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온다. 이규는 노려보고 있다가 칼을 들어 어미 호랑이의 꼬리 밑을 겨누고 평생 기력을 다하여 푹 찔렀다. 채가 길고 날카로운 요도를 호랑이 분문에다 자루까지 들어가도록 박아놓으니 제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하나 그대로 베겨낼 도리가 없다. 어흥 하고 산이 통째로 흔들리게 한 소리 치더니 호랑이는 칼이 몸에 꽂힌 채 훌쩍 뛰어 저편으로 달려간다. 이규는 박도를 집어들고 굴 밖으로 기어 나왔다. 곧 그 뒤를 쫓아가려 하는데 호련 일진 광풍이 일어나더니 나무를 흔들어 잎새들이 비오듯 우수수 떨어진다. 예부터 전하여 오는 말이 구름은 일어 용을 따르고 바람은 일어 범을 따른다고 한다. 일진 광풍이 일어나는 곳에 한 마리 백호가 어흥 큰 소리를 외치고 뛰어나와 그대로 이규를 향하여 달려든다. 그러나 이규는 조금 더 겁을 내지 않고 다시 박도를 꼬나잡자 번개같이 손을 놀리어 바로 호랑이의 턱 밑을 퍽 찔렀다. 호랑이가 다시는 덤비려 못하고 몸부림치며 6, 7보 뒤로 물러나더니 마지막으로 어흥 소리 한마디를 더 질러보고는 그대로 바위 아래가 쓰러져 죽어버린다. 이규는 잠깐 동안에 어미 새끼를 합하여 호랑이 4마리를 잡은 것이다. 이놈의 호랑이가 어디서 또 뛰어나오지나 않을까. 그는 다시 굴 앞으로 가서 사면을 둘러보았으나 그 뒤로는 아무 동정이 없다.
이규는 갑자기 전신에 피로를 느끼고 사주 대송묘로 가서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세상 모르고 쓰러져 코를 골았다. 이튿날 이른 새벽이다. 이규는 잠이 깨자 고개 마루터기로 돌아와 새끼 호랑이가 먹다 남긴 어머니의 다리와 그 근처에 남아있는 뼈를 모두 모아서 한 대 배적삼에다 고이 싸가지고 다시 사주 대송묘로 가서 묘 뒤에 땅을 파고 묻은 다음 한바탕 목을 놓아 울었다. 기갈이 심하다. 그는 곧 일어나 길을 찾아 고개를 넘어갔다. 이규가 아래로 내려가자 그곳에 마침 사냥꾼 6, 7명이 활과 화살을 각기 손에 들고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그가 온몸에 피투성이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댁이 혹시 산신 투지신이나 아니시오? 대체 혼자서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오시나요? 하고 묻는다. 이규가 간밤에 지낸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여 들려주니 사냥꾼들은 믿지 않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시오. 당신 혼자서 호랑이 4마리를 어떻게 죽인단 말이오? 옛날에 이존효나 자로 같은 장사들도 1마리밖에는 더 못 때려잡았다오. 새끼 호랑이 2마리도 만만치 않은데 더구나 어미 호랑이야 무슨 수로 당해본단 말이오. 그놈의 짐승 때문에 우리가 그간 죽을 고비를 여러 번이나 넘겼소. 괜한 소리는 하지도 마오. 이규는 말하였다. 그래도 내 손으로 죽였으니 어쩌겠소. 정 믿지 못하겠으면 나하고 올라가 보려오. 사냥꾼들은 반신반의하며 아니 그래 정말이오. 만약 정말이기만 하다면 사례는 후회하지요. 하고 휘파람을 휙 불었다. 휘파람 소리가 나자 잠깐 동안에 촌사람 4, 50명이 일제히 손에 무기와 곤봉을 들고 모여든다. 이규는 그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다시 고개 위로 올라갔다. 이때 날이 아주 활짝 밝았다. 사냥꾼 무리가 이규를 따라서 마루터기에 올라보니 과연 어미 새끼 합하여 4마리 호랑이가 여기저기 죽어 자빠져 있다. 모두들 좋아서 날뛰며 가지고 온 밧줄로 호랑이를 묶어서 메고 이규와 함께 산을 내려오는데 몇 사람은 이정상호에게 빨리 기별을 하여야겠다고 먼저 달려갔다. 그들이 이규를 데리고 간 곳은 이 마을의 대부호 조태공 장상이다. 이 사람이 원래 한가한 관리로서 세돗줄 있고 돈푼이나 가졌다고 향리에서 껐덕대는 인물이다. 조태공이 기별을 받고 친히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행이 이르자 곧 이규를 초당으로 맞아들였다. 각기 자리를 잡고 앉자 그는 곧 호랑이 잡은 곡절을 묻는다. 이규가 다시 간밤에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여 들려주니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입을 딱 벌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다. 조태공이 물었다. 대체 장사어른 함자는 뉘신가요? 이규는 저의 이름을 바로 댈 수 없어. 내 성은 장가이고 이름은 없는데 남들이 모두 장대담이라 부른다오. 하고 말해버렸다. 조태공이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참말 장대담이시오. 장사께서 그렇듯 대담하시지 않고서야 호랑이를 4마리씩이나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하고 술과 밥을 내어 대접을 깎듯이 한다. 이때 웬 장사가 기령에서 호랑이 4마리를 혼자 잡아가지고 지금 조태공 장상에 와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촌이 왁자지껄하고 인근 상간 벽지까지도 떠들썩하여 남녀노소들이 떼를 지어 모두 구경을 나선다.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그중에 이기의 계집도 끼어 있었다. 그는 그날 이규가 저의 서방 죽이는 것을 보자 즉시 몸을 빼쳐 앞마을 친정에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을 따라서 조태공 장상에 와 호랑이 구경을 하고 또 호랑이 잡았다는 장사 얼굴을 보니 바로 저희 집에 들렀던 흑선풍 이규라. 계집은 황망히 집으로 돌아가서 저의 부모를 보고 고해 바친다. 호랑이 잡은 장사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남편을 죽이고 집에다 불을 지른 양산박 도둑놈 흑손풍 이규로군요. 아비는 그 길로 이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이정은 곧 사람을 보내서 가만히 조태공을 집으로 청하여다 의논한다. 호랑이 잡은 장사라는 게 실상 알고 보니 백장촌의 흑손풍 이규랍니다 그려. 그놈은 바로 지금 강가에서 3,000전 상금을 내걸고 잡으려는 놈이 아닙니까? 아니, 대체 그게 정말이오. 공연히 다른 사람이기나 하면 그런 실수가 다시 없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앞마을 사는 이기처가 그놈을 잘 아는군요.
그놈이 바로 어제 저희 집에 와서 밥을 해달래서 실컷 처먹고는 이기를 죽이고 도망을 하였다는군요. 그렇다면 틀림은 없겠지.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 이래 봅시다. 술상을 한 상 잘 차려놓고 먹이면서 호랑이를 그처럼 없애주었으니 우리 고을에는 그런 은인이 다시 없는데 같이 관가로 가서 상금을 받으시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돈만 가지고 가시려오 물어서 제가 관가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면 영락없는 흑성풍 이규니까 여럿이서 돌려가며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그놈이 취해 쓰러지거든 곧 단단히 묶어놓고 즉시 관가에 가 기별을 하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게요. 그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영락 없겠습니다. 이렇듯 의논을 정하자 조태공은 분주히 집으로 돌아와 술상을 다시 잘 차려서 이규를 대접하며 어서 좀 많이 드십시오. 그 보따리 끌러 놓으시고 칼도 내려놓으시고 편히 좀 앉으셔서 잡수십시오. 이규는 그가 말하는 대로 허리에서 전대 요도를 끌러서 장객에게 맡기고 박도는 곁에다 내려놓았다. 조태공이 고기와 술을 내어다 그를 대접하는데 동네 사람 여럿과 이정이며 또 사냥꾼들이 번갈아 잔을 들고 권한다. 이규는 본래가 좋아하는 터라 사양 않고 받아먹는다. 술이 어지간히 돌아가자 조태공은 이규를 보고 한마디 물었다. 장사께 말씀입니다마는 이따 저희하고 같이 관가에 들어가셔서 아주 상금을 타오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돈을 좀 걷어드릴 테니 그것만 가지고 가실까요? 이규는 그것이 다 속에 있어서 하는 말인 줄은 모르고 대답한다.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 낯선 사람이요. 언제 관가에를 가고 어쩌고 하겠소. 여러분이 약간 걷어주신다면 그것만 가지고 곧 떠나겠소. 안 주신데도 그만이고. 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사께서는 곧 저희 고을에 다시 없는 은인이신데 털끝만치라도 소홀히 모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떠나실 때 노자는 넉넉히 하여 올리지요. 이거 되려 송구스럽소 그려. 그런데 염치 없는 말이지만 포삼이 있다면 한 벌 안 주시겠소. 온통 호랑이 피를 뒤집어 써서 옷이 아주 말이 아니니. 그야 뭐에 어렵습니까? 조태공은 곧 장객에게 분부하여 새 옷 한 벌을 내어다가 갈아입게 하였다. 이때 문전에서는 북치고 피리부로 흥을 돋우며 방에서는 여러 무리가 연방 술을 따라 이규를 권하는데 한 잔은 차고 한 잔은 뜨겁다. 얼른 골아 떨어뜨리려는 수작이건만 눈치 없는 이규는 찬술 더운 술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서 만판 먹고 마침내 한 옆으로 픽 쓰러지자 그대로 드르렁 코를 골아버린다. 조태공은 곧 장객들을 지휘하여 그를 후당 빈방으로 떠매고 가서 판등 위에다 들어 눕힌 다음에 굵은 밧줄로 판등째 얼러서 친친 결박을 지어 놓으니 한편 이정은 사람을 보내서 이를 관가에 고하고 또 이기의 계집을 데려다가 원고를 삼아 문서를 꾸몄다. 소문이 한번 전해지자 고을 안이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지연이 크게 놀라 즉시 승청하여 묻는다. 흑선풍을 잡았다니 그래 지금 어디 있느냐? 옹고와 사냥꾼이 아랜다. 지금 잔뜩 결박을 지워 조대호 집에 두어쌌는데 소인네가 섣불리 끌고 오다간 혹 중도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사와 이처럼 소인네만 들어왔소이다. 지연은 듣고 나자 즉시 도두를 부르니 한 사람이 청전에 대령한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얼굴은 크고 눈썹은 진하며 나룻은 붉고 눈동자는 곧 초록빛이라. 생긴 모양이 번인가 흡사한데 이 사람이 곧 기수현중의 청한호, 호골도두라는 이윤 그 사람이다. 지연이 청상에 불러올려 분부를 내린다. 기령기슭 조대호 장상에 지금 흑선풍 이규를 잡아서 묶어 놓았다니 내 수하토병을 데리고 나가서 암령하여 오되 그놈은 여느 죄인과도 달라 국가에 모반을 한 자니 각별히 조심하여 중도에 만일의 변이 없도록 하여라. 이 도두는 태지를 받고 지연 앞을 물러나와 즉시 30명 토병을 거느리고 기령 촌중으로 나갔다. 이때 주기는 동장문 밖 아우집에 있다가 흑선풍이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 아우 주부와 의논한다. 그 사람이 또 일을 저질러 관가에 잡혔으니 대체 이 노릇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송공명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특히 나를 보낸 터에 내가 저를 그대로 버려두고는 도무지 낯을 들고 산채에 돌아갈 수가 없구나. 형님, 걱정하실 것 없소.
지금 조태공 집으로 나갔다는 이도두는 내가 잘 아는 분이요. 내가 그분에게 무예를 배웠소. 원체 무예가 높은 분이라 여간 우리 몇 사람으로 당할 도리가 없지만 꾀를 쓰면 흑선풍을 뺏어올 수가 있을게요. 그럼 좋은 수가 있겠느냐? 있소. 형님, 그저 나 하자는 대로만 합시다. 두 사람은 남몰래 개교를 의논하고 그렇게 되면 주부도 고을에는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으므로 아주 식구들을 데리고 형을 따라서 양산박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다음 그날 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경 전후하여 호젓한 산길로 가서 이도두의 일행이 지나기만 고대하였다. 한편 이윤이 30명 토병을 거느리고 조태공 장상으로 나가니 밤은 이미 깊어 삼경이 가깝다. 조태공이 연석을 배설하여 관대하려는 것을 갈 길이 급하다고 사양하여 군사들만 술 한 잔씩 먹인 다음에 이규를 결박지어서 앞세우고 이윤은 사경 전후하여 그곳을 떠났다. 말을 타고 뒤에서 천천히 산길을 넘어오느라니까 길가에서 주부가 내다르며 사부님, 배운 지 오래입니다. 흑선풍 잡으러 나오셨단 말씀 듣고 약간 주요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사부님,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한 잔 드세요. 술병을 들어서 큰 잔에 가득 부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니 곁에 있던 주기는 쟁반에 고기를 받쳐 들고 종이는 또 과일을 드린다. 이것을 보고 이유는 황망히 말해서 내렸다. 이럴 일이 아닌데 자네가 공연히 멀리 나왔네 그려. 아닙니다, 사부님. 한 잔 드십시오. 하고 술을 권하였다. 그러나 이유는 본래 술을 안 하는 사람이다. 잔을 받아서 손에 들었으나 마시지는 않는다. 주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히 말하였다. 저도 사부님께서 약주 안 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희주이오니 반잔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이유는 마지못해 잔에 입을 대었다. 주부는 다시 그에게 고기를 권한다. 이유는 처음에 내가 시장하지 않아서 고기도 생각이 없네 하고 사양하였으나 하도 주부가 은근히 권하는 통에 그는 낯을 보아서도 그냥 물리칠 수가 없어 고기도 한두 점 집었다. 주부가 다시 술을 들어 상호 이정이며 사냥꾼의 무리들에게도 권하니 한편 주기는 토병과 장객들을 호개한다. 이때 이규는 주기 형제가 그렇듯 낯선 것을 보고 속에 짐작이 있어서 짐짓 한마디 하여 본다. 이왕이니 나도 한 잔 주시구려. 주기가 그 편을 돌아보고 이놈아, 너 줄 술이 어디 있니? 아가리 닥치고 있거라. 한마디 꾸짖는데 이유는 토병들을 돌아보며 자, 그만들 가지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토병의 무리는 바보처럼 입들을 딱 벌리고 서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가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만다. 이 모습을 보고 이윤이 내가 속았구나 한마디 외치고 주부를 향하여 한 걸음 내어 디디려는데 문득 자기도 머리가 어찔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쓰러져 정신을 아주 잃고 말았다. 이때 그중에 술고기 안 먹은 장객과 옆에서 구경하던 촌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하려더니 주기와 주부는 토병 손에서 각기 박도 한 자루씩 뺏어 들고 이놈들 도망갈 생각 말아라. 병력같이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달려 함부로 쳤다. 걸음진 사람이 더러 도망을 가서 목숨이 살았으나 운수불길한 패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었다. 이것을 보자 잔뜩 결박을 당하여 한 옆에가 주저앉아 있던 이규가 소리를 한번 지르며 웅 하고 용을 쓰니 친친 묶은 밧줄이 툭 끊어져 나간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땅에 떨어진 박도를 하나 집어들자 곧 이윤에게로 달려들려 하였다. 이것을 보고 주부는 황망히 앞으로 나와 막았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 어른은 제 사부님이십니다. 어서 빨리 도망이나 하십시다. 그러나 이규는 내 아무리 바빠도 조가놈이야 그대로 두고 갈 수 있소. 몽한 약에 정신을 잃고 송장처럼 누워있는 조태공에게 우선 한 칼 먹이고 그 곁에 쓰러진 이규의 계집에게 칼질을 하고 다음에 이 정도 아주 목숨을 끊어놓았다. 피를 보면 미치는 흑선풍 이규다. 사람을 죽이고 나더니 그는 흡사 무엇에게 시욱이나 한 듯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쓰러져 있는 사냥꾼과 30명 토병들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칼자국을 내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도두 이윤 하나다. 주기가 아우와 이규를 재촉하여 산길로 도망하려 하니 주부는 고개를 내저으며 우리 사부를 이대로 버려두고야 어찌 가겠소.
군사가 모두 죽고 죄인은 또 놓쳤으니 우리 사부가 죄책을 면하지 못할게요. 형님은 어서 이두령하고 먼저 가시오. 나는 사부가 깨어나거든 함께 양산박으로 들어가자고 고뇌보겠소. 주기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게 좋겠다. 그렇지만 이도두가 깨어나서 내게다 분풀이를 하려 들면 큰일이니 이두령은 여기 남아있고 나만 한 걸음 앞서 십리패로 가보겠다. 그들은 간밤에 짐을 말끔히 꾸려서 수레에 싣고 주부의 처자를 먼저 떠나보내 십리패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주기가 그곳을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이유는 정신이 들었다. 원체 먹은 것이 적어 일찍 깨어난 것이다. 눈을 뜨고 주부와 이규를 보자 그의 노여움은 컸다. 이유는 벌떡 일어나며 곁에 있던 박도를 들고 이규에게로 달려든다. 이규도 화가 벌컥 나서 박도를 휘두르며 마주 달려들어 두 사람은 한바탕 싸웠다. 좀처럼 승부가 나뉘지 않을 때 주부가 저도 박도를 잡고 중간을 타고 들며 사부님 손을 멈추시고 제발 한 말씀 들으십시오. 하여 두 사람이 모두 손을 멈추자 그는 이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사부님, 제가 사부님 은혜를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제 형님이 양산박의 두령으로 이번에 급시 후 송공명의 장령을 받고 이두령을 보호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 터에 이두령이 사부님께 잡혀가게 되었으니 제 형님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제가 생각다 못하여 일을 꾸미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렇듯 허다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 또 이두령을 놓치셨으니 사부님께서 이대로 돌아가셔서 지연을 만나보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오직 남은 길은 사부님도 저희와 함께 양산박으로 들어가시는 일인데 사부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듣고 보니 이윤도 그 밖에는 달리 자기의 갈 길이 없다. 더구나 급시 후 송강의 이름은 그도 들어서 아는 터이다. 이윤은 길게 한숨을 한번 쉰 다음에 따로이 처자도 없는 단지 자기 한 몸이라 가로 걸릴 것이 없어 그는 마침내 이규와 주부를 따라 나섰다. 얼마쯤 오니 주기가 관변가에서 쉬고 있다. 네 사람은 함께 걸어 십리패로 와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주부의 처자 곤속과 수레를 연거하여 곧장 양산박으로 향하였다. 이규, 이윤, 주기, 주부의 무리가 수레를 연거하고 길을 재촉하여 양산박 가까이 이르자 산채에서 말인과 정천수 두 두령이 나와서 일행을 맞는다. 서로 보기를 마치자 두 사람은 이 일을 조두령에게 고하려 한 걸음 앞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튿날 4명 호골이 주부의 식구들을 보호하여 양산박 대체의 치위청으로 나가 주기가 먼저 이윤을 조개 송강 이하 여러 두령과 서로 보게 하고 이분은 기수연 도두 이윤으로 작호는 청하노라 합니다. 소개를 하고 다음에 또 주부를 앞으로 불러내어 여러 두령에게 절하여 보이게 하고 이에는 제아우 주부로 소면호라고 합니다. 각각 인사를 시키고 나니 흑선풍 이규가 이번에는 앞으로 나와서 송강에게 절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다 기령에서 호환을 당한 일과 또 가짜 흑선풍을 만나서 죽인 이야기를 낱낱이 하였다. 조개와 송강은 듣고 나자 크게 웃고 자네가 기령에서 호랑이 4마리를 죽였고 오늘날 산채에는 호랑이 2마리가 또 들어오게 되었으니 불가불 술 한잔 나누어야겠네. 하니 2마리 호랑이라 함은 새로 입당한 이윤과 주부의 작호가 각기 청한호요 소면호인 때문이다. 여러 두령들이 기뻐하지 않으며 소잡고 말을 잡아 크게 연석을 베풀고 새로 들어온 2명 두령을 경하하니 조개는 2사람을 우선 좌편 백승 윗자리에 앉게 한다. 군사 오용이 나서서 말하였다. 근자에 우리 산채가 이렇듯 흥왕하여 사방 호골들이 구름 모이듯 하니 이는 곧 조두령, 송두령 2분의 덕망에 말미암은 바이려니와 또한 우리 여러 형제의 크나큰 복이라 하겠습니다. 주두령은 전처럼 산에서 내려가서 산동주점을 주관하고 석두령과 후두령은 도로 산채로 불러올리기로 하되 우리 산채의 사업이 이제는 워낙이 커서 예전같지 않으니 다시 산남, 산서, 산북 세 곳에도 주점을 내서 한편으로는 기륭사정을 탐청하게 하고 오가는 의사들을 산에 들여보내며 또한 조정에서 관병이라도 보내는 일이 있다면 곧 대체에 고하여 준비가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조개와 송강 이하 여러 두령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곧 오용이 분별하여 여러 두령에게 일을 맡기는데 서사는 특히 지면이 광활하니 동이동맹 두 두령이 졸개 10여 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점하기로 하고 산남 쪽은 이립, 삼북 쪽은 서경이 각각 10여 명 졸개를 데리고 나가 개점하게 하였다. 세 곳이 모두 주기의 산동 주점이나 한 가지로 수정을 세우고 화살로 배와 접응하며 군사정보가 있는 대로 대체에 첩보하기로 한다. 다시 산 입구에 3개의 큰 문을 설치하여 두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또 도정왕을 시켜 수로를 닫고 물길을 열고 큰 길을 수축하는 온갖 일을 도맡아 감역하게 하니 이것은 그가 원래 장호 출신이라 수리에 있기 때문이요. 또 장경은 창고 출납과 지출납입, 샘을 장관하고 소양은 산채 안팎에 허다한 문서와 관방 문약이며 대소두령들의 호수를 설치하고 김대견은 온갖 병부와 인신 따위를 조각하고 후건은 의복과 갑옷 따위를 관리하고 이유는 양산박의 온갖 시설들을 감조하고 마리는 크고 작은 전선들을 관리하고 송만 백승은 금사탄에 나가 하체하고 왕영 정촌수는 압지탄에 나가 하체하고 목춘 주부는 산채의 전량을 관리하고 또 송청은 연회를 관장하여 각기 소임이 정하여지자 대체 안에 큰 잔치가 연사흘 벌어졌다. 양산박이 이로부터 얼마 동안 무사태평하여 두령들은 매일 인마를 조련하여 무예를 닦고 또 수채 안의 두령들은 배 타고 물에 나가 선상에서 군사일을 교습한다. 17. 양웅석수. 하루는 여러 두령이 추유청에 모여 한가로운 이야기를 하더니 석상에서 송강이 문득 공손승 이야기를 꺼낸다. 공손 선생이 계주로 그 자당을 배우러 갈 때 우리와 100일 기한을 하였는데 이제 기약한 날짜가 훨씬 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혹시 우리를 배반하고 안 오는 것이나 아닐까요? 대종아오님이 좀 가서 알아가지고 왔으면 좋겠소. 대종은 응낙하고 그 즉시 길을 떠나는데 행색은 순국처럼 차렸다. 대종이 간만에게를 양편 넓적다리에 빗끌어매고 신행법을 일으켜 계주를 향해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기수연 경계를 들어서니 거리에는 아직도 전일의 흑선풍 소동가 또 도두 이윤의 실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가 듣고 속으로 냉소하기를 맞이 않으며 한참 가는 중에 저편으로부터 한자루 혼철 필관창을 손에 들고 오던 사나이가 그의 빠른 걸음걸이를 보자 문득 발길을 멈추고 서서 신행태보 아니십니까? 하고 묻는다. 대종이 그 소리를 듣고 곧 고개를 돌려 그 편을 살펴보니 언덕 아래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는 둥글고 귀는 크며 콧날이 쏘고 입은 넓적하고 눈썹은 진하나 눈은 작은 편이요 허리는 가늘고 키는 크다. 대종은 그 사람 앞으로 가서 물었다.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은 아시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더니 그럼 과연 신행태보시로군요. 하고 곧 그를 향하여 공손히 절을 드린다. 대종이 황망히 답례하고 그의 성명을 들으니 저는 창덕부 태생으로 양림이라 합니다. 전부터 농림 호걸들과 어울려 강호에서는 모두들 저를 군표자라고 불러주지요. 서너 달 전에 우연히 술집에서 공선승 선생을 만나 뵈었더니 양산박의 조계 송강 두 분 두령께서 지금 천하호걸들을 부르는 터이니 찾아가 보라 하시고 편지를 한 장 써주셨는데 혼자서 불쑥 찾아가기가 무엇하여 아직 주저하고 있던 중입니다. 두령들 가운데 하루에 능히 800리를 가시는 신행태보 대원장이 계시단 말씀을 그때 들었던 터라 지금 형장께서 행보가 비상하신 것을 배웁자 혹시나 하고 말씀을 걸었던 것입니다. 듣고 나자 대종이 그러시오. 나는 지금 장령을 받고서 계주로 공선순 선생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오. 하고 일러주니 양림이 말한다. 그러시다면 저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창덕부 태생이기는 하나 계주 가나에 지방주군 쳐놓고 안 가본 곳이 없으니요. 대종이 마음에 다행히 생각하여 그럼 마침 잘 되었소. 나하고 공손 선생을 찾아가서 모시고 함께 양산박으로 올라가기로 하십시다. 하니 양림은 크게 기뻐하며 곧 그에게 절하고 형제의 의를 맺는다.
대종은 감마 2개를 거둔 다음 천천히 걸어서 날이 저물자 촌점으로 들어가 하룻밤 자고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양님이 생각난 듯 한마디 묻는다. 참, 형님께서는 신행법을 쓰시는 터이니 제가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동행이 안 되겠군요. 대종이 웃으며 아닐세, 다 도리가 있다네. 하고 감마 2개를 그를 주어 넓적다리에 비끄러매게 하고 자기도 그같이 한 다음 신행법을 일으켜 함께 그곳을 떠났다. 노상에서 한가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얼마를 가다가 사시쯤 하여 한 곳에 당도하니 사방이 모두 높은 산인데 산세가 심히 수려하고 중간에 하나의 길이 뚫려 있다. 양님이 대종을 돌아보고 형님, 얘가 음마천이라는 곳입니다. 전에는 이 산에도 한 패가 들어 있었는데 근자에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한편으로 말하고 한편으로는 앞을 서서 부지런히 나가는데 산 아래 당도하자 문득 고개 너머로부터 북소리가 어지러이 울리며 100여 명 도적대가 달려나와 길을 막더니 그 가운데 개수인 듯 싶은 사나이 둘이 각기 박도를 손에 잡고 앞으로 나서며 내 어디를 가는 놈이냐. 이곳을 지나려면 길값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큰 소리로 외친다. 양님은 한번 크게 웃고 대종을 돌아보며 형님, 제가 저놈들을 다시 큰소리 못하게 단단히 한번 골려놓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곧 필관창을 꼬나잡고 앞으로 내다르니 2명 개수가 이것을 보고 마주 달려 나오다가 그중 하나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서며 묻는다. 잠깐 가만히 있어. 당신이 혹시 금표자 형님이 아니시오? 양님이 눈을 들어 자세히 보고 그를 알아내니 그 사람이 곧 또 한 사나이와 함께 그의 앞으로 와서 공손히 절을 드린다. 양님은 대종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형님, 이 2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이분들이 대체 누구신가? 대종이 묻자 양님이 자기를 먼저 알아본 사나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사람은 개천군 양양부 태생으로 성은 등이요 이름은 빈인데 보시다시피 이 사람의 2 눈이 시뻘건 까닭에 남들이 화한사녀라고 부른답니다. 무예가 출중한데 특히 천련을 잘 쓰지요. 전에 제가 함께 지내던 사람인데 서로 떠난 지 5년의 소식을 모르겠더니 이곳에서 만나기가 참말 뜻밖이군요. 그의 말이 끝나자 등비가 곧 묻는다. 금표자 형님, 이 어른은 누구시오? 이 어른은 바로 양산박 두령 신행태보 대종 형님이시라네. 하고 일러주자 등비는 그럼 하루에 800리길을 가신다는 하고 또 한 사나이와 함께 그의 앞에 공손히 절을 하고 말하였다. 전부터 신성은 익히 듣자 왔더니 오늘날 배웠기가 참으로 뜻밖입니다. 대종은 답례하고 등비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시오? 등비가 대답한다. 이 사람은 맹강이라고 진종주 태생입니다. 본래 이름난 몫으로 배를 잘 만드는데 전에 화석강을 압송하려고 큰 배를 만들 때 제조관이 까닭없이 죄를 주려는데 불끈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본관을 때려 죽이고 도망하여 강호의 농림 중에 들어가서 안신하고 지내는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허우대가 크고 또 빛깔이 흰 까닭에 남들이 별명을 지어 옥봉간 맹강이라고 한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양님이 물었다. 그래, 자네가 이분하고 예서 지내온 지가 몇 해나 되나? 몇 해 될 것 없소. 한 1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반년 전에 요 고개 넘어서 호골 한 분을 또 만났는데 백선이라고 경조부 태생이라오. 본래 유관공목 출신으로 칼과 서에 능한데 위인이 충직하고 총명하며 또한 무예가 남에게 뛰어나 참으로 지용을 겸비한 분이요. 지부를 어디서 아주 탐남한 놈을 만나 매사에 서로 뜻이 맞지 않더니 그놈이 그의 죄로 얽어서 이분이 그만 사문도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침 이리로 지나는 것을 우리가 내달아 방송공인 놈을 죽여버리고 구해내어 그 뒤로 함께 지내오는 터요. 이분이 쌍검을 잘 쓰고 또 나이가 위라 우리가 산채 주인으로 떠받드는데 지금 우리 수하에 아이들이 한 300명 되어. 하여튼 형님 잘 만나셨소. 곧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대원장께서도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2 사람을 말에 태운 다음에 등비와 맹강은 앞을 서서 산으로 들어갔다.
채 앞에 이르자 미리 선통이 있었던 까닭에 배선이 책문 밖까지 나와서 그들을 정중하게 맞아들인다. 대종과 양님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니 살이 뚱뚱하게 찌고 얼굴은 흰 사람이 과연 호일표의 인물이다. 배선은 대종을 청하여 정면 교의에 앉히고 다음에 배선, 양님, 등비, 맹강의 차례로 각기 자리를 정하고 앉아 크게 연석을 배설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 대종이 양산박 말을 꺼내어 조개와 송강 두 도령이 사람을 구하여 천하사방의 호골들이 구름 모이듯이 모이는 가운데 800리 양산박이 얼마나 웅장하며 중간에 완자성 요아와와 사면은 도시 망망한 물인데 겸하여 허다한 군마가 있어 간병이 언제 이르거나 털끝 많지도 두렵지 않은 이야기를 입에 침이 마를 사이도 없이 늘어놓으니 듣고 나자 철면 공목 배선이 말한다. 우리 산채에도 300명 인마가 있고 재물이 또한 연암은 술에는 되며 양식과 마초도 아주 풍족합니다. 형장께서 우리를 미천하다 하여 버리시지 않는다면 부디 우리를 대체에 인도하시어 입당을 시켜주십시오. 대종이 듣고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그 참 좋은 말씀이요. 만약 그러하다면 곧 행리를 수습하여 놓고 기다리시오. 내 양님과 계주로 가서 공선 선생을 모시고 돌아올 것이니 그때 함께 강군처럼 차리고 일제히 떠나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며 술잔을 기울이는데 일동은 뒷산 당금종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은마천 경치를 보며 술들을 마신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망망한 들과 물이요. 고개 돌려 둘러보면 은은한 청산인데 황전은 적막하고 고도는 처량하다. 대종이 잔잡아 손에 들고 은마천 일대의 경치를 보고 나자 참으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로군. 감탄하여 마지 않으며 이날은 4명 호골과 취하도록 마신 다음 이튿날 양님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그들이 떠난 뒤 배선의 무리가 행장을 수습하여 길을 떠날 채비를 차린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나이가 없을 것이다. 대종과 양님 두 사람이 은마천을 떠난 뒤로 낮이면 가고 밤이면 쉬어 어느덧 계주성 밖에 다다랐다. 객점에 들어 그 밤을 쉬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조반을 치르고 나자 양님이 대종을 돌아보고 말한다. 공손 선생은 출가하신 분이라 반드시 살림이나 촌락 가운데 몸을 숨기고 계실 터이지 성내에서는 아무래도 안 사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종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두 사람은 성내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공선승 선생의 소식을 물으며 다녔다. 그러나 누구라 한 사람 안다는 이가 없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이튿날은 다시 촌과 거리로 돌아다니며 알아보는데 누가 말한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혹은 바깥 고을 명산 대찰 같은 곳에라도 들어가 계신 것이나 아닐까요? 두 사람이 그래도 성내에서 좀 더 알아보려고 큰 거리로 나가려니까 멀리서 사람 한 떼가 북치고 피리 불며 한 사나이를 옹이하고 이편으로 온다. 대종과 양님이 길 옆에 서서 바라보니 2명이 앞장서 오는데 하나는 허다한 예물을 등에 지고 하나는 약간의 비단을 두 손에 받들었고 그들 뒤로 한 사람이 청라우산을 받치고 걸어온다. 역시 일표인물로 눈은 봉황의 눈이요 눈썹은 긴데 낯빛은 누르고 수염은 성기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군고? 그는 하남 사람으로서 성은 양이요 이름은 웅인데 그의 숙부가 이곳 집으로 내려올 때 따라왔다가 그대로 눌러있게 되어 그 뒤 숙부의 지부 아래에서 양원 아복에다 겸하여 시조 행영회자 노릇을 하고 있는 터이다. 또한 무예가 출중한데 그의 얼굴빛이 누름으로 하여 사람들이 병간삭 양웅이라 부른다. 이날 그는 시중에 들어와 중재인을 행영하고 돌아오는데 아는 사람들이 그렇듯 예물을 보내서 할애하는 뜻을 표한 것이다. 그의 일행이 대종과 양님이 서 있는 곳까지 이르자 마침 사람 한 떼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앞으로 나와 잔을 들어 술을 권한다. 양웅이 살해하고 막 잔을 손에 잡았을 때다. 옆 골목으로부터 군사 7, 8명이 달려나오니 앞선 자는 척살량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보라는 파라코다. 늘 성내 성애로 돌아다니며 아는 이에게나 모르는 이에게나
함부로 술값을 뜯고 응하지 않으면 치고 때리고 싸움질이 일수라. 그간 관가에도 몇 번이나 잡혀 들어갔었으나 좀처럼 제 버릇을 고치려 하지 않아 누구나 척살량 장보라면 꺼리고 두려워하기를 마지 않는 터이다. 이날 양웅이 남에게 많은 예물을 얻고 또 거리에서 그처럼 술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자 장보는 곧 사람 틈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서며 수작한다. 절급어른, 안녕합시오. 양웅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자 어서 오시오. 자, 술 한잔 듭시다. 하고 잔을 내밀었다. 그러나 장보는 술잔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술은 싫습니다. 돈이나 한 100간 돌려주시지요. 하고 손을 내민다. 양웅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내 노영과 안면은 있소마는 피차에 아직 동고래라고는 없는 터에 갑자기 100간씩이나 빌려달라니 웬 말이오. 그러나 장보는 말씨 곱지 않게 오늘 백성들한테서 이처럼 많은 재물을 뺏고도 그래 내게는 돈 몇 푼 돌려주려 안 한다. 어디 내 어떡하나 보아라. 누나를 굴리며 한 차례 뇌까리더니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비단을 뺏으려 한다. 이것을 보고 양웅은 발끈 노하여 이놈이 참말 무례하구나. 한 소리 꾸짖고 바야흐로 손을 들어 그자를 치려 할 때 장보가 눈결에 그의 멱살을 움켜쥐니 수하의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두 놈은 양웅을 좌우에서 껴안아 손을 놀리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무리들은 주먹을 들어 어지러이 그를 친다. 양웅 수하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당하자 모두 멀리 몸을 피하고 만다. 양웅이 장보와 두 놈 군사에게 앞뒤로 붙들려 꼼짝 못하고 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저편으로부터 나무를 한 짐 등에 지고 오던 사나이 하나가 이 꼴을 보자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와 좋은 말로 권한다. 절급 어른을 가지고 이게 무슨 짓들이오. 어서 손을 놓으시오. 그러나 장보는 그를 향하여 눈을 부라리며 이게 어디서 빌어먹다 굴러온 개벽닭이야. 너까지 매맞기 전에 어서 저만치 물러나거라. 아무에게나 함부로 욕짓거리다. 그 사나이는 크게 노하여 두 손을 벌리고 달려들더니 장보가 미처 손을 놀려볼 사이도 없이 그의 덜미와 허리를 잡아서 눈이까지 번쩍 들었다가 그대로 땅에다 메어치고 다음에 수아놈들을 닥치는 대로 혹은 손으로 치고 혹은 발로 찬다. 이 통에 양웅이 또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서서 이놈 치고 저놈 치니 형세가 이롭지 않은 것을 보고 파라코의 무리들은 몸을 빼쳐 골목 안으로 달아난다. 양웅은 더욱 노하여 용서하지 않고 그놈들의 뒤를 급히 쫓았다. 이때 그 사나이도 함께 쫓아가려는 것을 이제까지 곁에서 보고 있던 대종과 양림이 나서서 자, 이제 그만해두고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양림은 나무찜을 대신 지고 대종은 그 사나이의 팔을 잡아 함께 조용한 술집을 찾아 들어갔다. 그놈들 소행이 괘씸은 하오마는 그렇게 함부로 치다가 혹시 인명이나 상해 놓으면 어쩌오. 그래 우리가 나서서 노영을 붙든 게요. 대종이 자리를 권하여 이렇듯 말을 하니 그 사나이는 허리를 굽혀 그 두터운 뜻을 깊이 살해한다. 대종이 다시 말하였다. 우리는 외방에서 온 사람이오마는 이렇게 노영과 노상에서 알게 된 것이 또한 우연치 않은 인연이라 하겠으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술 한잔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을 듣자 그 사나이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겸사한다. 저 같은 자가 감히 두 분 어른과 술잔을 나누다니요. 너무나 황송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겸사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서 앉으시지요. 양림은 그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주보를 불러 술과 안주를 명하여 세 사람은 서로 권하며 몇 잔 술을 나누었다. 이야기 중에 대종이 그에게 묻는다. 장사는 뉘라 하시오. 저는 성은 석이요 이름은 수요. 향가는 금능 건강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창봉 쓰기를 좋아하며 어디서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기만 하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내달아 구하는 까닭에 제 별명이 반명삼랑이랍니다. 오랫동안 숙부 어른을 따라다니며 말장사를 하여 왔는데 뜻밖에도 연전에 숙부 어른이 돌아가셔서 그만 본전을 다 없애고 하는 수 없이 이곳에서 나무를 팔아 그날그날을 보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면이나 너무나 고맙게 하여 주시기에 이런 말씀까지 여쭙니다.
대종은 말하였다. 노영 같은 호골이 나무를 팔아 나를 보내다니 그게 말이 되오. 우리를 따라 강호로 나가 반생을 한번 쾌락하게 지내봅시다 그려. 석수가 대답한다.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창봉을 약간 쓸 줄 아는 밖에 달리는 아무 재주도 없는 저로서 어찌 감히 반생의 쾌락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진정을 말씀할게 들으시오. 지금 세상 형편이 첫째는 조정이 밟지 못하고 둘째는 간신히 가득하여 참말 영웅호골도 뜻을 펼 도리가 없게 되었소. 노용이 만약에 그럴 마음만 있다면 내가 양산박에 청거하여 드리리이다. 그 말을 듣자 석수가 묻는다. 두 분 관인의 조남이 뉘신가요? 나는 대종이라 하고 이 사람은 양림이라 하오. 하고 일러주니 석수는 그러면 바로 강주의 신행태보 대원장 아니십니까? 하고 한마디 되묻는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 대종이요. 하고 고 10냥 은자를 내어 석수를 주고 본전이라도 삼으라 고나니 석수는 제3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받는다. 세 사람이 다시 양산박 관리를 의논하려 할 때 마침 밖으로부터 사람이 한때 몰려 들어온다. 보니 앞을 선이는 양옹이요. 그 뒤를 20여 명 공인이 따른다. 대종과 양림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자 마음에 불안스러워서 한참 수선할 틈을 타서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와 버렸다. 뒤에 남은 석수는 몸을 일으켜 양옹을 맞았다. 절구벌은 어디를 갔다 오십니까? 여기 계신 걸 모르고 나는 여태 노영을 찾아다녔소. 내 그놈들한테 두 팔을 꽉 잡혀 꼼짝없이 욕을 보는 것을 참으로 노영 덕분에 면하였소. 그래 그놈들을 찾아가서 뺏긴 물건을 모조리 찾아가지고 돌아와 보니 노영이 보이지 않는구려. 한참 찾아다니는 중에 누가 말하기를 웬 사람들이 노영을 끌고 이 집으로 들어갔다 하기에 부지런히 찾아서 오는 길이요. 같이 약주 드시던 이들은 어딜 갔소? 절급어른께서 사람을 많이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을 뵙고 또 무슨 시비나 일어날까 두려워 가버린 모양입니다. 양웅은 주보를 불러서 술 2항아리를 가져오라 하여 수하공인들을 각기 석 잔씩 먹여 돌려보내고 다음에 석수를 향하여 물었다. 대체 노영의 구성대명은 뉘시며 또 고향은 어디시오? 석수가 자기 성명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나무장사로 그날그날을 지내게 된 내력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니 듣고 나자 양홍은 말한다. 그럼 이곳에는 처자곤속이란 도무지 없겠구려. 이미 그렇다면 나하고 의를 맺어 형제로 지내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에 석수는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절구버른 연세가 올해 몇이십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올해 29이요. 그러자 석수는 저는 28입니다. 자, 형님, 아우의 절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는 양웅에게 4번 절하여 아우가 되었다.